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노무현이 실시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사회 생산성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시켰죠. 그리고 생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경제 사정이 되게 좋았죠, 세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았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어떤 문제를 일으켰나요, 한국에서? 노무현 정부 때 이러면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사업자 가구 소득보다 높다는 거예요. 질이 안 좋은 사회를 했죠. 많이 안 좋아졌죠. 군사 정부 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여간에 그러한 조치로 인해서 사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근로자 가구 소득이 사업자 소득보다 높았다. 약자가 아니었다, 근로자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빠르게 산업이 붕괴된 산업이 있죠. 저임금으로 운영되는 산업들. 그런 산업들을 우선 그런 저임금 사업체가 있다. 그러면 이제 나라가 발전하다 보면 이제 붕괴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어떤 시도를 해야 되나요? 우선은 생산성을 한번 강화시키는 노력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공하면 그런 산업에서도 양질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 사례도 얘기를 했죠. 한국에서는 한때 의료업이 번영했지만 어느 순간 쇠퇴하기 시작했죠. 빠르게 붕괴돼 버렸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시키면서.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의료업이 이제 저임금으로 이제 기업이 돌아가지만 또 생산성을 강화시켜서 성공한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선진국에는. 그런 데서는 양질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계속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임금이 낮으면 다 사라져야 할 산업들이다.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서 남는 산업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 문제점을 살펴봤고, 그 다음 봐야 되겠죠. 하여튼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실업자가 양산되면 빈민들이 증가하게 되고,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가로 세금을 걷어야 한다. 결국 인위적으로 실업자를 만드는 일은 국민 전체의 부담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실업자를 만들지 마라. 조금이라도 벌게 해라. 보조하는 거하고 전체 부담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정규직 제도가 있어 신분을 보장받는 근로자가 있죠. 정규직 제도가 있는 거죠. 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분류되며 5년, 10년 이런 계약이 있는 건 없죠. 한국에서는 한 나이 제한 정도밖에 없죠. 해고 제한, 근로시간, 휴가, 퇴직금, 임금 지급 등에서 강력한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정규직 근로자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하면 자연히 열악한 조건이 비정규직 근로자 신분이 생긴다. 일종의 신분제도가 근로자들 사이에 생긴다. 그렇잖아요. 어떤 근로자 신분은 법적으로 보장이 돼요. 이익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열악하죠. 신분제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대국가의 성립 조건 중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신분제도 금지이다. 신분제도를 금지한다는 말은 특정 신분의 이익을 보장하는 일과 특정 신분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을 금지한다는 말이다. 근대국가의 성립 조건이 뭔가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역사를 좋아하고 많이 안다 생각하지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배시되는 신분제도가 금지되죠.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있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법을 많이 만들면서 원래는 금지라는 거예요. 금지시키는 게 근로자에게 좋나요 안 좋나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근로자가 있었냐는 거예요. 아무 필요도 없는 역사나 배우고 정작 필요한 역사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삶과 직결된.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자가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게 신분제도를 금지하면서 생긴다는 거예요. 신분제도가 있는 곳에서는 어떤가요? 고용된 이는 어떤가요? 고용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한 사람 신분이 높고 고용된 이는 신분이 낮다는 거예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밀란들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동학랑도 그렇고. 그래요. 근로자는 어떤 경우에 생기냐? 신분제도가 폐지된 상태에서 신분이 같은 사람이 신분이 같은 사람을 고용할 때 생기는 게 근로자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생겼겠냐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아니, 뭐, 이제 조선 총독부터 식민지 시기에도 생겼겠죠. 신분제도가 폐지되고 어쨌든 간에 타국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또 산업시설이 들어서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각주가 있죠. 신분제도가 있는 곳에서는 고용된 이는 고용한 이보다 신분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로자라는 신분은 같은 신분의 사람을 고용할 때 생기는 신분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 특정 신분의 근로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를 강화하면 군대 국가가 붕괴되거나 특정 신분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로자가 발생하는 조건, 신분제도 폐지. 두 번째는 일정 정도의 산업화가 돼야 되는 거죠. 큰 기업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고용할 정도로. 그래요. 신분제도 폐지하고 산업화를 하는 게 누구를 위한 일인가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 또 자세히 보면 근로자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 소유주는 어떻게 보면 고용하는 주인이죠. 주인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누구나 기업 소유주, 근로자, 공직자가 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성향과 선택의 문제이다.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기업 소유주건 근로자건 공직자건. 누구는 기업 소유자 해야 돼, 누구는 근로자 해야 돼,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현실 한국에서는. 누구나 기업 소유주, 근로자, 공직자가 될 수 있지만 되는 데는 조건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러한 조건은 개인이 갖추어야 할 몫이다. 이제 누구나 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무조건 만들어주는 건 아니죠.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성향도 좀 맞아야 될 테고. 정부가 해야 할 몫은 조건을 갖춘 이에게는 선택한 직업을 얻을 수 있게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며 조건을 갖추는 건 개인의 몫인 거죠. 누구나 공정하게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하는 일이다. 정부가 할 일은 그런 거지 뭐 특정 개인에게 특정 직업을 부여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을 갖추거나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서 성공하는 일은 그래요. 개인의 책임이지 정부의 책임은 아니다. 그건 개인의 몫이죠. 근로자가 기업 소유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없듯이 기업 소유주 역시 근로자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없다. 아니, 같은 신분의 사람인데 누구는 누구의 이익을 보장하고 누구는 이익을 보장 안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계약 관계이다. 같은 신분 사람들이 계약 관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계약기간, 퇴직금 등과 같은 근로조건은 서로가 거래하면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지 정부가 누군가의 편을 들어서 법적으로 제정하면 근대국가 수립 원리에 어긋난다.
신분제도를 금지한다 했죠.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일도 금지되지만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도 금지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 시대의 특징이다. 그걸 잘 알아라. 그래요. 기업 소유주와 근로자는 2년 계약을 할 수도 있고 5년 계약을 할 수도 있고 1년 계약을 할 수도 있다. 뭐 종신 계약을 할 수도 있겠죠. 꼭 필요한 사람이다 싶으면 5년 계약을 했다고 가정하자. 5년 뒤 기업 소유주는 근로자와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해고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조건으로 계약할 수도 있겠죠. 좋은 조건으로 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도 있고 근로자 역시 계약이 만료되면 다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을 떠날 수 있다.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만일 기업 소유주가 밥값을 못한다고 생각한 근로자와 재계약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저렴한 신입사원들을 고용할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사람이 필요한데 딴 사람 써야 되겠어 하면서 해고하는 경우도 해고가라기보다는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규직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해고하지 못하게 하면 밥값을 못하는 근로자는 보호되겠지만 능력 있는 근로자나 신입사원과 같은 근로 희망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거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분제도를 왜 금지하냐. 누군가의 신분을 보장한다.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피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거죠. 기업 소유주가 근로자의 같은 신분이 그래요. 국민의 이익을 보장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행동이. 신분제도를 금지하는 이유는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신분제도가 정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다. 기업 소유주가 근로자의 이익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보장하게 하는 것은 정의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또 보장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한 행동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지한다는 거예요. 정의에 위배된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규직 제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서 신분제도를 형성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그 신분제도를 형성한다. 대기업 정규직에 취업한 근로자는 능력이 없더라도 해고당할 염려가 없다. 반면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능력이 있더라도 대기업에 진출하기 어렵다. 임금 격차가 심할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얘기했잖아요. 그냥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알아서 자유롭게 계약하게 해라. 그 산업화에 몰두해라. 그 산업화에 성공해봐라. 그러면 그런 조건에서는 대기업과 그래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거의 안 난다. 사대가 있다. 전두환 때 봐라. 거의 똑같다. 그런 거 없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산업화에 성공하니까 임금 상승률은 연 10%죠. 빠르게 증가하고 다 좋은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핵심인데 그래요. 나름대로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막 약자니 뭐니 약자도 아닌데 막 이상한 법을 만드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임금을 잘 상승 안 하고 근로자들 사이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노무현은 신분제도를 형성시키는 정규직 제도를 철폐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데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을 2007년 7월 법으로 제정하여 실시했다. 노무현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했나요? 정규직이 좋은 거지. 그 철폐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신분제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정규직을 최대한 만들어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2년이 지나면 채용을 해서 동일한 사업장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라. 무조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규직이 늘어날까요? 늘어나지 않을까요?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더 감소한다는 거예요. 사용자는 기간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무조건 정규직 써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2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면. 그렇죠. 그런 법을 정했죠. 정규직 제도와 위법이 결합하면 큰 부작용을 일으킨다. 그래요.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게요. 기업 소유주는 2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아니, 정규직으로 고용할 생각이 없으면 2년 이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죠. 그럼 무조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면 2년이 지났는데 무조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채용해야 할 근로자 대부분은 정규직과 계약직 중간 정도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꼭 이 사람을 책임져야 할 정도의 그래요. 계약을 무시하고 그만한 능력을 지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규직 제도를 폐지하고 5년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만료 시 기업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이상 근로자는 재계약하거나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런가요? 통상 한 직종에 오랜 기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기술이 향상되고 숙련도가 높아진다. 당연하죠. 오래 있으면 오래 쓸수록 기술이 향상되고 숙련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당연히 재계약할 가능성이 크죠. 기업이 막 적자나고 구조조정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유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이유로 기업 입장에서 채용한 근로자와 재계약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하지 왜 안 하겠어요. 기술도 향상되고 숙련도도 높아졌는데. 그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재계약을 통해 수십 년간 한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냥 연장하면서 5년 연장했는데 5년 체결했는데 일 잘한다는 거예요. 기업이 꼭 써야 되겠다. 우리 기업이 잘 된다. 이러면 신규 계약도 하는 거죠. 또 신임 써보고 또 기업이 계속 잘 된다. 또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숙련된 근로자다. 뭐 또 10년 계약하는 거죠. 근로자 입장에서도 어떤가요? 한 5년 계약해서 일했는데 더 좋은 곳에서 일하고 싶어. 또 떠나는 거고. 통상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상 기업에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했는데 뭐 말썽을 일으켜요. 일도 잘 못하고 일을 잘 못하거나 물론 자를 수도 있고 재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낮은 좀 안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 쓰겠다. 물론 기업에 이제 이상이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데 기업이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근로자 절대 안 쓰겠다. 그럼 그 근로자에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죠. 너무 일을 현저히 못하거나 뭔가 게으르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잘 출근도 안 하고 일도 열심히 안 하고 혹은 뭐 무리를 일으키거나 뭐 성추행 이런 거 하다가 뭐 그런 경우 빼고는 뭐 특별히 재계약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죠. 노무현의 정책이 실시되면 기업 소유주는 2년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죠. 2년 이상 계약을 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즉 비정규직 근로자는 재계약을 통해 장기간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그렇죠. 한 5년 써봐야 되겠어. 한 3년 써봐야 되겠어. 써보고 또 괜찮으면 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0년, 20년 근무하고 30년 근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년 이상 쓰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희한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2년 이하만 쓰고 그냥 해고시켜 버리겠죠. 재계약 안 하겠죠. 그러면 비정규직 근로자 어떻게 되나요? 비정규직 근로자는 장기간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박탈시켰나요? 노무현이 박탈시켰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실업자가 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니 기술도 향상되지 않고 숙련도도 높아지지 않는다. 그렇죠. 또 새로운 일자리 구해야 되니까. 이래저래 불이익을 받는 거죠. 2025년 8월 한국에서 정규직 비중은 58.8%에 해당되고 비정규직 비중은 41.5%에 해당된다.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아직은 절반까지는 안 되지만 41%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한 1000만 명이 육박하겠죠. 노무현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큰 죄를 지은 것이다. 죄를 지은 거라는 거예요. 장기간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거잖아요. 기술을 향상시키고 수련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박탈시킨 거예요. 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노무현도. 빨리 철폐하면 철폐할수록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여건은 나아질 것이다. 그것도 당연하죠. 법제정전 단기 계약 비중은 60% 내외였다. 지금 어떤가요? 80% 이상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고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점점 관습이 있었다가 그래요. 2007년부터 이제 급증하는 거죠. 노무현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2003년 8월 16일에 제정하여 2004년 8월 17일 시행했다. 그렇죠. 법 제정 전 입법 예고가 있었겠죠. 그 뒤로부터 잘 안 뽑죠, 사람들을. 장기 계약을 잘 안 하는 거죠. 또 노무현은 또 뭘 했냐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는 거예요. 좀 더 이런 식이죠. 이 법으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모든 업종에서 외국인들이 채용되고 있다. 대부분 업종이죠. 모든이다 하면 안 되고. 외국인 고용이 문제라기보다는 고용하는 방식에 따라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필요하면 외국인도 고용해야죠. 그거 잘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출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자. 물자가 부족한 한국은 수출을 통해 얻은 세계에 통용되는 화폐로 수입을 해야 하니 수출 기업의 유지 육성은 중요하다. 아니 뭐 식량도 수입하고 밀 같은 거 필요한 거 많잖아요. 에너지도 수입하고 뭐 다양한 거 수입하잖아요. 기계도 수입하고 필요한 산업시설도 수입하고 수출이 중요하잖아요. 인건비로 인해 기업 유지가 불가능하다면 그러한 기업을 위해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고용하게 해야죠. 뭐 필요하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제도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럴 때는 외국인 고용제도가 긍정적이죠. 다른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반면에 소비자가 주로 내국인이면 외국 기업과 경쟁하지 않는 기업에 외국인을 고용하게 하면 또 다른 내국인이 피해를 입게 된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주로 내국인이에요. 또 외국 기업과 경쟁하지도 않아요. 수입하니까 경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많겠죠. 한번 잘 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업종이 건설업이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을 낮추기 위해 저렴한 외국인을 고용하게 하면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지 못하거나 큰 제약을 받게 된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임금이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을 허용하죠, 한국에서는. 그럼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는 주택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된다. 이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주택가격이나 근로자의 임금이 시장에서 결정되게 해야지 정부가 나서서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 그럼 임금비가 올라가면 주택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소비자가 비싸게 사더라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기업 소유주도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비싸게 팔겠죠. 이익을 더 붙여서. 주택가격은 상승한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상승해도 상승한 가격에 사게 해야죠. 왜 시장 가격을 왜곡해서
근로자 임금을 낮추냐는 거예요. 같은 한국인인데, 같은 신분의 국민인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실상 근로자의 임금이 단기적으로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 주택가격이 근로자의 임금으로 인해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뭐 10년 전에 좀 비싸게 샀다 하더라도 이익이 낮잖아요. 그 정상적인 가격에 거래하기 위해서 정당한 보수를 받게 해야지. 왜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고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줘요?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국인 기피 업종으로 분류하여 외국인을 고용하는 일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높은 임금과 좋은 근로 요건을 제공하는 직장을 기피한 한국인은 그리 많지 않다. 아유, 내국인 기피 업종이다 이러면서 계속 외국인을 고용하죠. 아니, 임금 올라가고라는 거예요. 임금 올라가고 근로 요건 좋아지면 당연히 그 기피 업종이 안 되는 거죠. 일하려고 하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거죠. 임금을 악화시키는 거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사고 나면 누구 때문이라나요? 기업 소유주 때문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회지면 임금이 올라갈 거고 근로 여건이 좋아질 거고 그럼 사고가 줄어드는 거죠. 법으로 되기는 물론 그래도 사고는 나겠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놀러 가도 사고는 하는데 그래요. 실상 이러한 일을 벌인 이유는 직업에 대한 차별적 발상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을 벌일까? 한국인들은 직업에 대해서 차별적 발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은 고소득을 얻어도 상관없지만 어떤 직업은 저소득을 얻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한국인들은 많이 한다. 고대의 신문제에 입각한 생각은 다방면으로 한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무현 또한 그런 생각을 한이니까 이런 법을 만들고 했다는 거예요. 신문제도를 없앨 생각은 안 하고. 즉 차별적 발상이 외국인 고용법과 결합하면 특정 신분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저임금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그렇잖아요.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저임금 근로자가 있는데 니 고소득 얻지 마 이런 거잖아요. 너는 차별받아도 상관없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노무현이 이런 차별적 발상에 입각한 외국인 고용은 현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현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2024년 한국 정부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다. 아니 또 가사관리사가 좀 이렇게 소득을 얻으려고 하니까 돈 벌지 마 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한국인이 소비하는 거잖아요. 가사관리사는. 그리하여 필리핀 여성을 입국시켜 고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2구 비자를 통해 필리핀 국적 여성들이 범으로 입국하였다. 서울 지역에서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또 특정 신분의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특정 신분의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특정 신분의 사람에게 이익을 주면 그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해서는 안 된다. 이 역시 육아 가정의 이익을 위해 보모라는 직업을 가진 이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로 직업에 대한 차별적 의식이 외국인 고용법과 결합한 결과이다. 노무현이 이런 나쁜 생각을 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하니까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려는 일을 시도하니까 또 계속 전승되고 있잖아요. 실상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는 저 부부나 어린이집에 어린아이를 맡기지 보모를 고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뭐 고소득을 얻는 그래요. 맞벌이나 보모를 쓰겠죠. 가사관리사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그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요. 이런 일을 벌이면 안 되겠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